정신 좀 차려, 한서진.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일 토를 달아? 시어머니 오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쥔 보증서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죠. 국내 최고 로펌에서 승승장구하던 변호사 한서진, 그 이름은 이제 이 집안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60인분 음식을 준비하며 웃음 지었던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고. 남편 민호마저 어머니 편에 서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6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급하게 들어온 시아버지 강태수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든 고발장을 보던 그는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말을 잃었죠. 서진아, 이걸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순한 며느리로만 보였던 한서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이 집안의 모든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법정에서 펼쳐지는 통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서진 변호사님. 이번 승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201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는 축하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국내 최고 로펌 정도 법률사무소의 에이스였던 저는 그날도 대형 기업 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죠. 열흘 밤을 꼬박 세우며 준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격해 눈물을 흘렸고 선배 변호사들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진 변호사, 정말 대단해요. 30대 초반에 이런 대형 사건을 혼자 이끌다니. 동료들의 찬사가 쏟아졌지만 제 머릿속엔 오늘 저녁 약속만 맴돌았습니다. 강민호, 제가 3년째 만나온 남자친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프러포즈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법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껏 가벼워졌죠. 저녁 7시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네이비 수트 차림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일을 존중해주고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마중 나와주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서진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안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거든. 변호사 일이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보기 힘들 것 같다고.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면 안 될까? 순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10년 넘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쌓아온 경력을 그냥 내려놓으라고요? 하지만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알았어, 여보. 결혼하면 일 그만둘게. 그렇게 저는 제 경력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2018년 11월 저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호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고 동료 변호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시댁 가족들의 표정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변호사 출신이라며? 쯧쯧, 여자가 너무 나서면 탈나는 법인데. 피로 연장에서 시어머니 오명자가 친척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5살의 오명자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이었어요. 키 작고 마른 체구에 늘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는 여자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서진이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예요. 민호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오명자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능력이 뭐가 중요해?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집안 체면 세우는 게 먼저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본격적인 며느리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은 강남구 대치동의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시아버지 강태수는 중견 건설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온화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집안에서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70살의 그는 늘 서재에 틀어박혀 신문을 보거나 골프 연습을 했죠. 서진아, 내일 아침 7시까지 와서 시아버지 아침상 차려드려. 결혼 일주일 만에 오명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아침 7시에 맞추려면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요. 뭐, 결혼했으면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내일부터 매일 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시댁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명자는 까다로웠어요. 된장찌개 간이 조금만 새도, 밥알이 조금만 질어도 혀를 찼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변호사를 했대? 쯧쯧.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할게요. 됐어. 이미 망쳤는데 뭘. 강태수 당신, 그냥 이거 드세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하소연하면 그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꼼꼼하셔.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새로운 가족을 위해 제가 맞춰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2019년 설날, 제 시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댁에는 친척들이 60명 넘게 모였어요. 오명자는 며느리인 저에게 모든 음식 준비를 맡겼습니다. 서진아, 60인분 음식 내가 다 준비해. 신우이는 바빠서 못 와. 어머니, 60인분이요? 제가 혼자 어떻게 해? 왜? 못해? 며느리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변호사는 무슨. 결국 저는 설 이틀 전부터 시댁에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잡채, 전, 갈비찜, 갈비탕, 떡국, 나물 10가지, 식혜, 수정과까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민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죠. 그런데 시누이 강수진이 남편 박재욱과 함께 느긋하게 나타났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35살의 수진은 화장품 사업을 한다며 항상 바빴습니다. 오명자는 딸인 수진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어요. 우리 수진이 멀리서 왔는데 어서 들어와서 쉬어. 서진이가 다 준비했으니까. 어머, 서진 씨 고생했네요. 근데 이 전 좀 짜지 않아요? 수진이 전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오명자도 맛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그러게. 서진아, 간 조절을 좀 해야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어. 다들 드세요.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 온종일 일하고도 인정 한마디 못 받았습니다. 친척들은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지만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설거지만 했어요. 손등에는 기름 화상 자국이 붉게 올라왔고 무릎은 오래 서 있느라 퉁퉁 부었습니다. 저녁 8시 친척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친척 형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시댁 식구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서진아, 설거지 아직 안 끝났어. 빨리 마저 해.
오명자의 목소리에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아직도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어. 민호에게 기대며 말했지만 그는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요? 법정에서 당당히 변론하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웃으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참음이 결국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줄은. 2020년 3월 결혼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시댁에 가서 아침상을 차리고 일주일에 3번은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생일마다 음식을 장만했죠. 서진아, 요즘 살 좀 쪘네? 며느리가 관리를 해야지. 오명자는 만날 때마다 제 외모부터 지적했습니다. 예전엔 52kg이던 몸무게가 55kg까지 늘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때문이었죠. 어머니, 요즘 운동 시작했어요. 운동할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어제 내가 해준 미역국, 강태수 당신이 별로라고 하셨어. 시아버지는 정작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명자는 항상 시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민호에게 하소연해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서진아, 그냥 좀 맞춰드려.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이러지 마.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결혼 전 그 따뜻하던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그는 퇴근하면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여보, 우리 주말에 영화라도 볼까? 피곤해. 그냥 집에서 쉬자.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옛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변호사 시절 친구들이 가끔 연락을 했지만 만날 때마다 그들의 화려한 커리어 이야기를 듣는 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서진아, 요즘 대법원 판례 봤어?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더라. 아, 응. 나는 요즘 바빠서 잘 못 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은 많았어요. 하지만 법률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포기한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2020년 5월 결혼 1년 반 만에 신우이 수진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수진이가 사업에 실패했어. 빚이 3억 원이래. 오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대출을 받았다가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모든 걸 날렸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 돈 어떻게 갚아야 하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오명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수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3억이라. 우리 집에서 당장 내놓기엔 큰 돈인데. 아버지,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요. 수진의 남편 박재욱은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8살의 재욱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늘 수진의 뒤에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재욱이 너는 뭐하냐? 내 와이프 빚인데 너라도 책임져야지. 민호가 매형에게 따졌지만 재욱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어서요. 그때 오명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진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가족인데.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는데요. 민호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에요. 거짓말 마. 내가 변호사로 모아놓은 돈 있잖아. 3억 정도는 있을 거 아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전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 돈은 나중에 아이 교육비나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따로 빼놓은 것이었죠. 어머니, 그건 제 결혼 전 재산이에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뭐, 내 돈? 결혼했으면 다 가족 돈이지. 신우이가 이렇게 힘든데 외면할 거야? 오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도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언니, 제발 도와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이요. 수진 씨, 저도 도와주고 싶지만 그 돈은. 야, 한서진.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고함이었어요. 가족이 위급한데 돈 타령이야?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여보, 이건 내 평생 모은 돈이라고. 우리 아이 낳으면 쓰려고. 아이는 나중에 또 낳으면 되잖아. 지금 당장 수진이 누나가 급하단 말이야.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했죠. 서진아, 가족 좀 도와줘라. 나중에 다 내 좋은 일이야.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결국 며칠 뒤 저는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수진에게 돈을 건네는 제 손이 떨렸죠. 언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네, 수진 씨. 꼭 갚아주세요. 그럼요. 1년 안에 갚을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수진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뜸해졌어요. 2021년 7월 우편물 하나가 저희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채무 보증 독촉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봉투를 뜯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의 3억 원 대출 보증인으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 이것 봐. 민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아, 그거. 누나가 좀 급하다고 해서 내 도장 빌렸어. 뭐라고? 내 동의도 없이? 어차피 가족인데 뭐 어때? 누나가 갚으면 되잖아.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이건 범죄라고. 범죄? 야, 한서진. 가족끼리 무슨 범죄야? 너 지금 누나 고소할 거야? 민호의 태도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시댁에 가자. 어머니랑 얘기해야겠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선 게 맞나요? 독촉장을 내밀었지만 오명자는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어쩌라고?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 어머니, 이건 제 동의 없이 한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예요. 사문서 위조? 야, 한서진.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오명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며느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돈 좀 빌려주면 뭐 어때? 어머니, 이미 1억 5천 다 줬잖아요. 거기다 보증까지 서라고요? 그래, 그게 며느리 도리지.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신세 졌는데. 신세를 졌다고요? 6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매일 아침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리고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참았는데 그게 신세를 진 거라고요? 어머니,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뭐, 인연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오명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손바닥은 제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지켜만 봤어요. 서진아, 너 정신 차려.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응?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만 넘어가라고? 당신들 정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건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는 오명자의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에서 잤다고 하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약자를 변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뭔가요? 그저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름뿐인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 강태수의 회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강태수 씨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회사 자금 15억 원이 비자금으로 빠져나갔고 그 흔적이 시아버지 계좌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고 시댁은 발칵 뒤집혔죠. 여보, 당신 정말 그런 일 한 거 아니죠? 오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야. 하지만 검찰은 물증을 확보했다며 강태수를 연행해 갔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시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중견 건설사 임원 강태수 씨, 회사 자금 15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리모컨을 쥔 오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가족회의가 또 열렸어요. 이거 큰일 났어. 아버지가 구속되면 우리 집안 망신이 오죽하겠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재욱은 여전히 구석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어떡하지?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나? 오명자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서진아, 내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지? 네. 넌 변호사였잖아.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좋은 변호사 좀 추천받아봐.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지 3년이 넘었지만 옛 동료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알았어요. 알아볼게요. 다음 날 저는 옛 선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강태수 씨 사건? 뉴스 봤어. 솔직히 말하면 이건 쉽지 않아. 물증이 너무 확실하거든. 선배님,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시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억울하다는 건 다들 그렇게 말하지. 근데 통장 거래 내역이 다 나와 있어. 이건 변호하기 힘들어.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오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어떻게 됐어? 변호사 구했어? 어머니, 선배님이 이 사건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뭐?
그럼 어떡해? 넌 변호사 출신이잖아. 내가 직접 하면 되잖아. 어머니, 저는 이미 변호사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형사사건은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요. 전문이 아니면 어때? 공부해서 하면 되지. 가족이 이렇게 위급한데 넌 방관만 할 거야? 오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좀 해결해봐라. 10년 넘게 변호사 한 사람이 이것도 못해? 어머니, 이건 정말. 됐어. 쓸모없는 며느리 같으니 돈만 축낼 줄 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쓸모없는 며느리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태수의 사건 자료를 한번 직접 봐야겠다고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였습니다.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죠. 다음 날 검찰청에 찾아가 사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여전히 유효했거든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천천히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15억 원이 빠져나간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강태수 명의의 비밀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건 너무 명백한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횡령을 하려면 보통 돈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마치 일부러 강태수가 범인이라고 보여주려는 것처럼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했어요. 3년 만에 다시 법률 서류를 들여다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제 자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 뒤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수 명의의 비밀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된 IP 주소였어요. 그 IP를 추적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강태수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싱가포르에 있었죠. 그런데 계좌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개설됐습니다. 누군가 강태수의 명의를 도용한 거였어요.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건데 저는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 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삭제된 뒤였어요. 하지만 카페 사장에게 당시 카드 결제 내역을 부탁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죠? 잠시만요. 사장이 장부를 뒤적이더니 한 장의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 결제하셨어요. 영수증에 찍힌 카드 소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재욱. 신우이의 남편 박재욱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사업 실패, 3억 원 대출, 그리고 이번 횡령 사건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재욱이가 시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저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오명자와 수진 그리고 박재욱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오명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뭔데? 시아버지는 억울하세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 말에 박재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계좌는 시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일 때 서울에서 개설됐어요. 그리고 그때 카페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은 제가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려는 순간 재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서진 씨, 그건 재욱 씨, 왜 그러세요? 뭐가 문제라도? 재욱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여보,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영수증을 오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계좌 개설 당일 박재욱 씨가 그 카페에 있었어요. 오명자가 영수증을 받아들고 재욱을 쳐다봤습니다. 재욱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그날 우연히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우연이라고요? 공교롭게도 시아버지 명의로 비밀 계좌가 개설되던 그 시각이에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변호사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어요. 재욱 씨, 회사 자금 15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시아버지 계좌로 들어간 뒤 바로 다음 날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그 계좌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재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수진 씨 명의의 법인 계좌예요. 이미 문을 닫은 화장품 회사 계좌죠. 수진이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수진아, 나는 재욱 씨 시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돈을 빼돌린 게 당신이죠? 제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명자가 벌떡 일어나 재욱을 노려봤어요. 이 자식이, 내가 감히.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명자가 저를 향해 돌아선 거예요. 한서진, 내가 지금 우리 사위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어머니, 증거가 다 여기. 증거? 내가 뭔데 함부로 수사를 해. 이건 검찰이 할 일이지.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명자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재욱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재욱 씨가 시아버지를.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우리 사위가 그럴 리 없어. 수진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언니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이라고요? 이 영수증이, 이 계좌 이체 내역이 다 증거인데요. 그만해, 한서진.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듣더니 그도 어머니 편에 섰어요. 서진아, 내가 너무 나갔어. 가족을 의심하다니. 여보, 나는 시아버지를 구하려고. 구하긴. 내가 괜히 나서서 집안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잖아. 모두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제가 오히려 집안을 어지럽힌 사람이 됐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시댁 식구들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오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요. 2021년 10월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저 혼자서라도 모든 걸 밝혀내야 했어요. 먼저 강태수를 면회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시아버지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서진아, 내가 왜 여기까지. 아버지, 제가 조사해봤는데 아버지는 억울하신 거 맞죠? 강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회사에서도 나를 의심하고 집에서도 다들 날 믿어주지 않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뭐, 정말이냐? 네. 박재욱이에요. 제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욱이가? 그럴 리 없어. 그 친구는 착한 애야. 아버지, 증거가 다 있어요. 근데 어머니랑 수진 씨가 믿으려 하지 않아요.
명자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딸바보거든. 수진이만 보면 눈이 멀어. 강태수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시아버지 면회 다녀왔어. 뭐? 또 그 일로? 서진아, 이제 그만 좀 해. 엄마가 화내셔. 여보, 시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우리가 도와줘야지. 도와주긴 뭘 도와줘.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민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욱의 회사 자금 흐름을 추적했어요. 작은 무역회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령회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상해. 거래 실적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유지하지? 더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욱은 수진의 화장품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기 회사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요. 그러니까 수진 씨 회사가 망한 것도 결국 재욱이 때문이었던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의 사업을 망치고 시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고 15억이라는 거금을 훔쳐간 거였어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카페 영수증, IP 추적 자료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오명자가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으로 불려갔어요. 한서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실에는 오명자뿐만 아니라 수진과 재욱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에 자료 제출한다며? 내가 감히 우리 사위를 고발하려고? 어머니, 이건 시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진실을 밝혀야. 진실? 내가 무슨 진실을 알아? 재욱이는 억울한 거야. 재욱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의심하시니까. 재욱 씨, 당신 은행 계좌 내역 다 확인했어요. 15억이 당신 계좌로.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잠깐 맡기신 거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남편을 믿었어요. 언니, 우리 남편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돈을 맡기셨대요. 수진 씨, 그럼 왜 시아버지는 모른다고 하세요? 그야.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잊으신 거겠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명자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 강태수가 나이 들어서 깜빡한 거야. 서진아, 내가 괜히 오해한 거라고. 어머니,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명백한 증거가. 증거고 뭐고 없어. 내가 변호사 출신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 가족을 의심하는 내가 문제야. 오명자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민호야, 내 와이프 좀 말려. 자꾸 재욱이를 범죄자 취급한다니까.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화가 섞여 있었어요. 서진아, 집에 가자. 이제 그만해. 여보, 나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시아버지는 검찰이 알아서 해. 내가 나서면 일만 더 꼬여. 민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서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자꾸 집안을 뒤흔들어? 여보, 나는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이야. 시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면 되잖아.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그럼 누가 해? 어머니는 재욱이만 감싸고 당신도 방관만 하고. 방관? 내가 방관해? 나는 가족 화합을 원하는 거야. 내가 작교 의심하니까 집안이 난리잖아. 화합? 거짓 위에 세운 화합이 무슨 의미가 있어? 민호가 벽을 쾅 하고 쳤습니다. 한서진, 내가 변호사 출신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 이제 넌 그냥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답게 좀 처신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답게. 그게 뭔데? 거짓을 보고도 입 다물고 있는 게 며느리야? 그래. 때론 모른 척하는 게 지혜야. 나는 그런 지혜 없어. 나는 진실을 믿어. 그럼 혼자 믿어. 나한테 피해 주지 말고. 민호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현관문 소리가 고막을 때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모두가 저를 외면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포기하면 강태수는 영원히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박재욱은 죄를 면하고 유유히 살아갈 거예요. 안 돼. 끝까지 가야 해.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깊숙이 숨겨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검사를 만나 자료를 제출했어요. 한서진 씨,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검사님. 모두 확인 가능한 증거들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재수사가 필요하겠는데요. 박재욱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검찰청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시댁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재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오명자가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한서진, 내가 정말 고발한 거야? 네, 어머니.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요. 이 미친년이 내가 감히 우리 사위를 고발해. 오명자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어머니, 수진도 달려들어 저를 밀쳤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한테 왜 그래요? 우리 가정 파괴하려고 작정했어요? 수진 씨,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언니 때문에 우리 남편이 조사받게 됐잖아요. 민호는 구석에 서서 지켜만 봤습니다. 저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여보, 좀 말려줘.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할 수 있을 때만 필요한 도구였을 뿐이죠. 머리채가 잡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2021년 11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재욱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장인어른이 돈을 잠깐 맡기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검찰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IP 추적 자료, 법인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두 면밀히 조사했죠. 일주일 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강태수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의 공인인증서가 박재욱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거예요. 박재욱 씨,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재욱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건 장인어른이 제 컴퓨터로 만드신 거예요. 강태수 씨는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컴퓨터로 만드나요? 그러니까. 재욱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재욱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어요. 뉴스가 나가자마자 시댁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명자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민호도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집에 들어오더니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여보, 넌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재욱이 형부를 감옥에 보냈잖아. 여보, 재욱 씨가 잘못한 거잖아. 시아버지는 억울한 거라고. 그래, 아버지는 억울할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처형을 고발해? 가족이 가족을 고발해? 가족이라면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 진실?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복수야. 우리 집안에 대한 복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싫어했어. 엄마가 널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나도 너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아니야, 여보. 나는. 됐어, 한서진. 이제 지쳤어. 서명해. 민호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봐. 일주일 안에 답 줘. 민호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3년 반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건가요? 내가 잘못한 걸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일주일 뒤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으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2021년 12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오는 날 민호는 집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어요. 3년 반을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가진 건 옷가방 2개와 노트북 1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서울 하늘은 차갑고 맑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변호사 일을 그만둔 지 3년 반, 이혼한 30대 중반 여자. 앞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수였어요. 서진아, 나야. 아버지, 오늘 재판 있었어. 검사가 재욱이 증거 제출하면서 내 혐의가 많이 약해졌대. 정말요? 다행이네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서진아, 민호한테 들었어. 너희 이혼했다며? 네, 아버지. 미안하다. 내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서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뿌듯함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다음 날부터 변호사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변한 법률을 다시 공부하고 최근 판례를 정리했어요. 옛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진아,
복귀하려고? 잘 생각했어. 내 실력이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선배님, 추천서 좀 써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근데 어디 지원할 건데? 로펌보다는 공익 변호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겪은 일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을 변호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2022년 1월 서울의 한 공익법률사무소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한서진 변호사님, 정도 법률사무소에서 잘 나가시다가 왜 그만두셨죠?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공익 변호사는 연봉이 낮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배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면접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공익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첫 출근을 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진 변호사님, 첫 사건 맡으실래요? 동료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떤 사건인데요? 부당해고당한 여성 노동자예요. 15년 일하다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잘렸대요. 서류를 받아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꼭 도와줘야지. 한편 강태수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재욱이 자백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법정에서 재욱이 고백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고 오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박재욱은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재욱은 그대로 법정 구속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강태수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무죄. 법정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강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명자와 수진도 법정에 있었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강태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아, 축하드려요, 아버지.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고맙다. 강태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뒤에 선 오명자와 수진은 여전히 저를 외면했어요. 됐어. 이제 상관없어. 저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2022년 3월 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보람찬 나날들이었어요. 부당해고당한 노동자,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날 위기의 상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저는 진짜 변호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복직했어요. 첫 사건 의뢰인이었던 해고 노동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진 씨인가요?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 씨, 언니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머뭇거렸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강남의 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어요. 수진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예전처럼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언니,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요? 다요. 언니한테 한 모든 것들.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보증 선 것도, 재욱이 편들었던 것도 다 제 잘못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욱이가 법정에서 다 자백했어요. 제 회사 돈도 몇 년 동안 빼돌렸대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수진 씨,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남편만 믿고 어머니 말씀만 듣고 언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한참을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측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수진도 결국 피해자였으니까요. 수진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했어요. 재욱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더라고요. 아이는요? 아이는 없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혼자 살아갈 거예요. 언니처럼요. 잘 생각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언니가 아버지 구해주셔서. 수진이 일어나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수진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요즘 많이 우셔요.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군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명자의 후회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시아버지 강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나 좀 만날 수 있겠니? 네, 아버지. 강태수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응. 하지만 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맙다. 강태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이게 뭐예요? 너한테 빌린 돈이야. 1억 5천만 원. 수진이한테 빌려준 거 말이야.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수진이는 갚을 형편이 안 돼. 내가 퇴직금 받아서 갚는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아니야. 받아야 해. 내가 그 돈으로 새 출발해야지. 강태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민호 그 녀석이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너 같은 여자를 놓치다니. 아버지,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야.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 가족이 너한테 많이 못됐지. 특히 명자가. 강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자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내가 맞았다고 재욱이를 믿은 게 잘못이었다고. 아버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진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넌 우리 가족을 용서할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요?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거야. 우리가 너무 못됐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고맙다, 서진아. 강태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용서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강태수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일주일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오명자였어요. 서진아, 어머니, 나 좀 만날 수 있겠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의 한 찻집에서 오명자를 만났습니다. 68살의 오명자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진아, 미안하다. 오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저한테 고개를 숙인 적 없던 그 사람이요. 내가 맞았어. 재욱이가 나쁜 놈이었고 내가 옳았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머니,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딸만 믿고 사위만 감싸고 정작 옳은 일을 한 너를 미워했어. 오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용서해줘. 제발. 저는 오명자를 바라봤습니다. 60인분 음식을 혼자 만들게 했던 사람, 제 뺨을 때렸던 사람,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그저 늙고 후회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쉽지 않아요. 알아. 내가 너무 못됐으니까. 근데 서진아. 오명자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그럴 거야. 오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젠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고맙다, 서진아. 찻집을 나서며 저는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지도 않게 됐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2022년 5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동료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서진 변호사님, 오늘 저녁에 법조인 모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법조인 모임이요? 네, 공익 변호사들 정기 모임이에요. 선배 판사님들, 검사님들도 오시고요. 인맥도 쌓고 정보도 얻을 겸 한번 가보세요. 그럴까요? 저녁 7시 서초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법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진 변호사입니다.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는데 한 남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서진 씨? 정도 법률사무소에 계셨던? 네, 맞는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2015년에 같이 사건 맡았던 김준호 검사입니다. 아, 김 검사님. 그때 함께 일했던 검사였어요. 당시 젊은 검사였던 그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돼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공익 변호사로 전향하셨네요? 네, 3년 전에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요. 결혼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혼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서진 씨 실력이면 큰 로펌 복귀도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 왜 공익 쪽으로 오셨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대기업 변호하는 것보다 훨씬 보람이 있더라고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네요. 사실 요즘 공익 변호사 부족해서 큰일이거든요. 그날 저녁 김준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조계의 현실, 공익소송의 어려움,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요. 서진 씨, 다음에 식사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법률 이야기 말고 그냥 편하게요.
좋아요. 일주일 뒤 김준호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남동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서진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결혼 생활 많이 힘드셨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 박재욱의 횡령 사건, 그리고 이혼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김준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내다니.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변호사니까요.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진실을 밝히는 건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고맙습니다, 김 검사님.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우린 동기잖아요. 그럼 저도 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날 이후 준호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법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어요. 서진 씨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글쎄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좋은 기준이네요. 준호는 이혼 경험이 없었지만 30대 후반까지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쳤다고 했어요. 검사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9이 됐네요. 아직 젊으신데요. 서진 씨도 35이면 아직 젊죠.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2022년 7월 준호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한강변을 걷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은 그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준호 씨, 저는 서진 씨를 정말 존경해요. 당신의 용기도 정직함도 모든 게 좋아요.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준호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강의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하지만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이 제 이혼 경력을 문제 삼은 거예요. 준호야, 그 여자는 이혼한 사람이잖아. 괜찮겠어? 어머니, 서진 씨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였다고요. 그래도 이혼은 이혼이지.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준호가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서진 씨, 죄송해요.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괜찮아요, 준호 씨. 저도 이해해요. 아니에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서진 씨 잘못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해요. 준호는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어요. 준호야, 그 여자가 정말 그렇게 좋으냐? 네, 어머니.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알았다. 근데 결혼하면 시집 식구들한테 잘해야 한다. 알겠지? 어머니, 서진 씨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내예요.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셔야 해요. 준호의 단호한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달랐어요. 민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22년 9월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강태수도 왔습니다. 오명자와 수진도 멀찍이 앉아 축하해 주었어요. 민호는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준호에게 걸어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진 씨.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서진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박재욱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재욱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어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재욱은 결국 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수지는 법정에 오지 않았어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다시 공익 변호사 일에 복귀했습니다. 준호도 검사 일을 계속했어요. 서진아,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고마워요, 여보. 준호는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같이 했어요. 민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뵈러 갈까요? 그럴까요? 주말에 강태수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준호 사위, 서진이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믿네. 자네는 믿음직스러워. 강태수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아,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오명자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이번엔 꼭 행복하렴. 네, 어머니. 오명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미워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저 조금 먼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후회 안 해요? 예전 결혼 생활. 후회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몰랐겠죠.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이제야 정말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2023년 5월 재혼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익법률사무소에서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맡게 됐어요. 서진 변호사님, 이 사건 좀 봐주세요. 소장님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대기업 갑질 사건인데 피해자가 40명이 넘어요. 협력업체 사장들이 부당한 단가 인하로 파산 위기에 몰렸대요. 서류를 펼쳐보니 익숙한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다니던 그 회사였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힘든 사건이 될 거예요. 상대가 워낙 큰 기업이라. 괜찮아요. 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 진술을 받았어요. 변호사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법원 복도에서였어요. 서진아, 민호 씨. 1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보였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재혼했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비겁하게 도망쳤어. 민호 씨,
재욱이 형부가 정말 나쁜 놈이었다는 거 너무 늦게 알았어. 그리고 넌 진짜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이제 괜찮아요.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응, 알아. 내 남편 김준호 검사님이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서진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민호 씨도 행복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2023년 7월 대기업 갑질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40여 명의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어요. 원고 측 변호인 입론하십시오. 저는 차분히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선량한 중소기업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3년 반 전 정도 법률사무소에서 대기업을 변호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자리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약자의 편에 서 있었어요. 피고 기업은 지난 3년간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단가를 30% 인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며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이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변호사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재판 어땠어요? 잘 됐어요. 판사님도 우리 편에 호의적이셨어요. 역시 우리 와이프 최고야. 준호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항상 제 편이 돼주셔서. 당연하죠. 우린 팀이잖아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가져볼까요? 아기요? 네. 이제 우리도 가정을 꾸려볼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물론 서진 씨가 원한다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게 두려웠어요. 시댁의 구박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호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여보. 아기 가져요.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준호가 기뻐하며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2023년 10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다. 응, 우리 아기.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강태수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척 기뻐했어요. 서진아, 축하한다. 건강한 아기 낳아야 한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명자도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진아, 몸조리 잘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전 같았으면 거부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2023년 12월 대기업 갑질 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25억 원을 배상하라. 승소였습니다. 법정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요.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용기 있게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서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이제야 정말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30대 중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하고 좌절과 회복을 겪으며 저는 비로소 진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국내 최고 로펌의 에이스도 시댁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변호사 한서진으로서요. 2024년 6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여보, 이름 뭐로 할까요? 서연이 어때요? 서진의 서, 인연의 연. 좋아요. 김서연.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줄게. 정직하게 사는 법, 용기 있게 싸우는 법,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법. 준호가 옆에서 저와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 닮아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빠 닮아서 따뜻한 사람이 되겠죠. 그날 저녁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뒤 공익법률사무소 동료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서진 변호사님, 출산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다들. 언제 복귀하세요?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서진 변호사님 자리는 항상 있어요. 동료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의 시간, 결혼, 굴욕, 배신, 이혼, 그리고 재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옛날의 한서진은 화려한 경력만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서진은 진짜 삶을 아는 변호사가 됐어요.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부당함에 맞서 싸우며 진실을 위해 용기 내는 변호사로요. 서연아,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힘들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엄마처럼 끝까지 싸우는 거야.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준호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앞으로의 일들이요. 서연이 키우고, 일 복귀하고, 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멋진 계획이네요. 나도 함께 할게요. 고마워요, 여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새로운 행복.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저는 마침내 제가 서야 할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 한서진, 아내 한서진, 엄마 한서진.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의 한서진으로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당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못 봤을 뿐이죠. 고마워요, 여보. 저를 믿어줘서. 당연한 거죠.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아기가 잠든 얼굴로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됐고 그 흉터는 제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한서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한 삶의 시작이요.